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1세기 한국 영화 중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파트를 제가 맡아서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어떻게 지도 그리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지도 그리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특성 중에 하나를 제작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 주체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매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작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상업 극영화에서 작가주의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하고는 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제작 주체인 감독이 감독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감독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독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감독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현실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성상 독립 영화잖아요. 그래서 1인 제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기는 모든 과정들까지가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작 주체로서의 감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독립영화, 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씬에서의 제작 방법하고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어떻게 현실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작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 주체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잠깐 엮어두는 것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일종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보통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나 독립 영화가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작품들은 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면에서 제작 주체로서의 감독, 그리고 지금 말했던 사건으로서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두 가지를 겹쳐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파트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21세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그럼 20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땠나?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고 21세기로 넘어갈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할 것 같은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를 독립진영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현재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20세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1980년대부터예요. 물론 그 이전에 80년대 이전에도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록 영화들이 존재를 했지만, 20세기라고 얘기하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가 20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고요. 그 다음에 21세기라고 얘기하면 아직 저희가 21세기의 4분의 1밖에 안 왔잖아요. 그래서 또 21세기라고 얘기하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영역들에 비하면 한 40년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40년 동안 다큐멘터리가 엄청나게 부글부글 변화를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서로가 이어받고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땠길래 어떤 것을 이어받아서 21세기로 갔는가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과 제작 주체로서의 감독, 혹은 제작 집단으로서의 감독, 그리고 사건으로서의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주로 오디오로는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1980년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큐멘터리라는 게 현실의 기록이라면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지금 이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넘치는 파이팅의 시대였죠. 그 파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그 전에 우리에게 방송이나 영상이 다가오는 방식들이 굉장히 주류 언론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이야기들을
와닿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가 저희들한테 대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들로 독립영화가 시작했고, 그 중에서 현장을 직접 기록하는 것, 현장에 카메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하는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대한 언론으로서 다큐멘터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한국 독립영화에서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1980년대 후반에 저희한테 들어온 자리 잡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는 독립영화의 진영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그 주류 언론에서만 다루지 않는 것들, 우리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말했던 노동자의 이야기들이나, 그래서 상계동 올림픽 같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철거민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그 카메라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세상으로 알려내기도 하고, 이게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상계동 올림픽. 예, 그걸 많이들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일종의 하나의 점이다라고,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요. 최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작점의 한 이제 출발 지점에 놓여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감독의 배경이 되게 재밌어요. 김동훈 감독이 처음부터 난 다큐멘터리스트니까 철거민을 찍겠어 이렇게 들어간 게 전혀 아니고요.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원래는 이제 상업 극영화를 하고 싶어서 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 웨딩이나 이런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샀던 거죠. 근데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그 성당에서 나중에 이제 김동훈 감독님이 찍기도 했던 정희루 신부님이 지금 상계동에 철거민들이 용역들이 들어와서 자꾸 철거를 해가는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와서 하루만 찍어주면 되지 않겠냐? 너 카메라 있으니까? 라고 하고 감독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카메라로 찍기 이전에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학생인 나는 지금까지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면 어떤 언론에도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들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철거를 하는 동안에 카메라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죠. 철거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이 카메라가, 때로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용역들이 멈칫하면서 이 카메라가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쉽게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 올림픽 전에 이제 그 철거민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영상들이 있고, 이 상계동 올림픽은 그것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영화로서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서 감독님이 세상에다 내놓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일명 상계동 올림픽이고, 이때 당시가 이제 1988년 올림픽 시점이었고, 나중에 상계동 올림픽 영화 중에 보면 올림픽의 그 봉화가 지나간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보이는 판자촌들을 다 또 철거를 해버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는 그 시대에 올림픽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으로 올라갔던 올림픽이나 국가의 위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때 철거되고 있었던 철거민들의 이야기는 누가 다루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카메라가 바로 한국의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의 시작의 시발점으로 놓여놓은 상계동 올림픽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1980년대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이제 공장이나 노동자들이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들의 그 주체성들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이야기들을 노동자가 풀어낼 때, 노동자의 이야기를 기업의 시각으로 풀어내거나 국가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 뉴스 제작단이라고 하는 영상 집단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여기 정말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미디어 활동가로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먼저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혹은 노동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로 쳐보시면 지금도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서 제작했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서 그 시대에
영상의 힘은 이런 거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이 이제 그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면 1990년대 때 또 영화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극영화로도 작업 활동을 하시고 있는 변영주 감독님이시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뵙기도 하고 뭐 그러시죠. 네, 그분이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작품의 연작을 만들었어요. 이게 1990년대 때 처음에 만들기는 91년, 2년도에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 3개의 연작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역사가 위안부의 이야기, 지금은 여러분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까지도 이야기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 낮은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이 작품은 이전까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역사에서 지워졌었어요. 그래서 전혀 누구도 위안부 할머니들조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내가 당한 것 혹은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거나 자기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낮은 목소리와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들 중에 이제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는 할머니들과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년의 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화로서 그 역사가 왜곡하거나 누락한 여성사를 영화로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낮은 목소리의 연작 3개의 작품들이 누락된 여성사를 복원하거나 혹은 다시 이야기를 꺼내서 비가시적인 걸 가시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낮은 목소리가 당시에 이제 비디오로 영화를 혹은 현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극장에 건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못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낮은 목소리의 변영주 감독이 기록영화 제작소 보임에서 이 작품을 10년 동안 찍으면서 이걸 16mm로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극장에다가 배급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독립영화로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최초의 배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배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보통은 배급사가 영화를 선정을 해서, 그쵸? 가지고 와서 마케팅을 하고 극장에 걸고 뭐 이런 작업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변영주 감독이랑 이 기록 영화 제작소 보임 같은 경우는 그런 돈도 없었고, 누구도 이것을 이야기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걸 극장에 건다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을 때 100피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 16mm를 100피트씩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후원금으로 모집을 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직접 관객과 만나게 하고 상영회를 같이 한 거죠. 상영과 활동을. 그래서 일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화의 배급이 운동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도 공동체 상영처럼 아름아름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90년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은 층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그 시대의 맥락들과 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춰서 보시면 재미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작 주체인 감독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세기의 제작 주체를 감독으로 두고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미디어 활동가. 그래서 지금 말했던 20세기의 작품 그 시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축에서 존재를 하고, 그 역사성은 80년대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단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또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겠죠. 근데 방송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인간극장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시면 PD 수첩, 그쵸? 그 정신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그 작품들이 영화 진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영역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독립 PD들의 기반으로 해서 휴먼 다큐멘터리랑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저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미술가들의 이제 요런, 지금 앞서서 소개하면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영화가 이제 더 이상 극장에만 걸리는 게 아니죠. 극장에서만 걸린 게 아니라 미술관,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도 다 영상을 틀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술가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회화로서만 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들을 다 넓히면서 카메라가 부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능성으로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술 진영에서 이제 미술가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왜냐하면 현실을 기록하는 부분들의 현실을 기록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로 나아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영화과나 워크샵이나 혹은 내가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왔죠. 왜냐면 카메라를 들고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현실을 기록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여러분들 폰만 열어도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재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을 재조립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작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지금 다큐멘터리, 한국의 21세기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가 지금 미디어 활동가들의 사회 참여 다큐멘터리 혹은 액티비즘 다큐멘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20세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같은 계보들을 가지고 그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가, 이들은 활동가이자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지만 활동가로 활동하는 이 2가지의 영역들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 영역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몇 개의 사건으로서의 작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집단으로서, 제작 집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집단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현장에 감독들이 미디어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막 모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서 보면 만나잖아요. 그 감독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 이슈는 너무 큰 이슈고 이건 반드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 주변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들에게 우리 그 현장을 같이 내려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프로젝트처럼 그때 사안들에서 감독님들이 만나서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가들이자 그 기록을 한 것들을 모아놓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로 엮인 게 아니라 다 옴니버스식으로 엮인 작품들이 1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되게 유명한 그 제3세기 영화들과 만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영화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16명의 독립 영화 감독님들이 미디어 운동으로서의 활동가들로 연대를 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대의 사건들을 쭉 뽑아내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옴니버스식으로 엮어놓은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의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개만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온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잼다큐 강정이라고, 여러분들 제주도에 이제 해군기지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지,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빨리 알려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독님들을 모아가지고 각각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잼다큐 강정, 이제 강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작품들이 2011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세월호 사건들과 더불어서 세월호나 촛불 집회에 관련돼서도 역시 엄청난 미디어 활동가들이 붙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감독들이 붙었다면, 광장의 작품들이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세월호나 촛불 집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의 이슈들과 접목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에다 맞추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나는 이 광장의 이슈들의 세월호나 촛불의 이슈들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노동자의 이야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광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촛불 집회와 그 다음에 이 촛불 집회를 만들게 된 또 세월호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이제 감독들이 자기들의 작품들로,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전체의 작품으로 모아내는 이런 옴니버스 작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 때는 집단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으로서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각각의 감독들이 하나의 작품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주제를 아래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헤쳐 모여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여러분도 이제 2004년도에 김동훈 감독의 앞서서 말했던 상계동 올림픽의 김동훈 감독님과 그 다음에 할매꽃, 이 두 작품을 제가 붙인 이유는 푸른 영상이라고 하는 제작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작 집단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제작 집단인데요. 여기서 제작 집단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을 다 모으고 감독들이 1인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지원을 해주고 일종의 생계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갔던 공동체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작품들이고, 송환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엠블럼이 있잖아요. 포스터는 되게 많은 정보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엠블럼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낮은 목소리 같은 경우는 불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장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처음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송환이 썬댄스를 간 거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썬댄스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때 이제 표현의 자유상이라는 상을 받았고, 실제로 송환은 14년에 걸쳐서 장기수 할아버지들하고 감독님이 내밀한 관계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들을 가져서 장기수 할아버지들을 장기수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갖두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오랜 기간의 시간들을 쭉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자기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들과 맺은 관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의 레이어가 엄청난 거죠. 십몇 년 동안 다큐멘터리 한 편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의 그 시간의 레이어들까지 같이 하니까 이 영화는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썬댄스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받으면서 다시 역으로 한국에서 이제 이 작품이 소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매꽃 역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두 작품은 뭐 다른 듯 닮아 있지만, 할매꽃 같은 경우는 가족사들 안에서 역사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사 안에서 봤더니 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나의 한국사에서의 6.25와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감독의 자기 이야기죠. 그래서 일종의 사적 다큐라고 얘기하는 영역들을 감독님이 또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가 예전에는 현장과 가까운 사람들과 보면서 이것만으로도 대한 언론으로 기능을 했던 시기에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서 세상 이야기들을 세계를 통해서 알려내기도 하는데, 영화로서의 가치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재밌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 1990년대 때 후반에 되면 한국에 영화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영화제들이 만들어지면서 해외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봉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영화제를 통해서 생기고, 동시에 감독이 자기의 영화들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보고 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영화로서 극장에서 상상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송환이 같은 작품들이 썬댄스까지 가게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으로는 제가 우리 학교를 뽑았는데요. 이 우리 학교는 이전까지 여러분 제1교포의 이야기들,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도 아직 풀리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굉장히 민족주의에 우리가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제1교포에서의 우리 학교의 이야기들을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청소년들을 다큐멘터리에다 담은 것도 사실 굉장히 드물었고요. 그 다음에 제1교포의 이 청소년들과 같이 지내면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신 거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 제1교포, 뭐 조선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반공 이데올로기에 똘똘 뭉쳐져 있던 상황에서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 제1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사실은 북한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북한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작품이었어요. 엄청난 일깨움을 줬고, 또 더 재미난 거는 이 우리 학교가 이제 배급이 극장 개봉 배급사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상영 배급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극장 배급 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극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상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들을 세상으로 알려내고, 실제로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제1교포나 제1교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기 시작해서 몽땅연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제1교포들 쪽에서는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하고 같이 교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교감을 한다라는 건, 영화는 실제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실제로 있는 인물과 실제로 있는 사건과 실제로 있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라고 하는 작품이 이 2007년도에 또 한국 사회의 공동체 상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은폐되었거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을 같이 모아서 수면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려줘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상하고 더 넓은 교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그걸 계속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두 개의 문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개의 문 작품도 액티비즘의 다큐멘터리로, 용산 참사, 우리나라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양측이 다 죽었어요. 그 정경도 죽고, 그 다음에 철거민들도 죽고. 그래서 용산, 지금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용산이 또다시 건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이때 용산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이 현장을 들어갔고, 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여러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문이 관객들하고 제일 많이 만났어요.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 두 개의 문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내는 데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일종의 배심원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스릴러 공식과 동시에 배심 재판의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대중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대중이라는 단어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염된 방식으로, 혹은 내지는 대중과의 그 대중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대중이 굉장히 층위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돌멩이처럼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연분홍 치마라고 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때는 감독의 고민은 이것이 얼마만큼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영화의 장르 공식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요. 스릴러 장르 공식을.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놀랍게도 이제 10만의 관객들을 만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천만 관객 얘기할 때 이 10만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 진영에서는 요즘 만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상업의 진영이나 혹은 제도권의 진영으로 영화들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교감을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활동하고 알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대중적인 티켓 파워 혹은 상업적인 이쪽 영역을 넘어가지 않기, 그러니까 그쪽 영역을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고립되는 지점들이 역설적으로 만나서, 가끔 농담처럼 독립영화가 진정하게 관객하고도 독립이 있다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 부분들이 한 축에서 있고, 두 개의 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액티비즘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진정한 프로파간다가 되어야 될 때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미의 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1년, 12년, 13년 이때는 정말 그 되게 부글부글 끓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정권이었나 또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었는데, 거미의 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역사에서 누락되었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기지촌 여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 특히 미군 부대에서 하는 여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되게 배제되거나 혹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들인데, 알고 보면 국가가 되게 적극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그죠?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몰고 그들의 그 달러벌이를 주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들은 사실 위안부만큼이나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직접 당사자들은 내가 어떤 것을 겪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 혼자서 개인으로 겪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 부분들을 은폐시키고 역으로 또 뒤에서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거미의 땅은 놀랍게도 이제 그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거기에서 나이 드신 3명의 할머니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거미의 땅의 그 공간에 살고 있는 공간과 같이, 그 기지톤의 지금의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들과 같이 맞물려서 풀어내고 있는 놀라운 수작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엠블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3시간이 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씩 정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들인데, 그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내용도 힘들지만 절대 시간도 되게 힘들었던 것들인데, 오히려 해외에서 이런 호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적인 면에서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역으로 들어오게 됐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서 다시 관객과 소통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미의 땅 같은 경우 놀라운 수장이고, 그 지금 보여드렸던 작품들은 다 개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랄해 보이죠. 2013년, 17년 이렇게 되는데 2013년은 사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댄스 타임 같은 경우는 두 영화 모두 다 여성주의의 이야기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댄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2013년에 되게 과감하게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 안에 전면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영화들, 이제 일련의 여성주의 영화, 페미니즘 영화들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제가 뽑은 두 작품은 이제 피해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하고 같이 한번 나란히 엮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연대기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 대 생리,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누구도 스크린은커녕 일상적인 언어에도 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우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그리고 일상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일종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이 됐을 때 우리가 미투 운동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왜냐하면 미투 운동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임기치에 왔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거미의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이제 댄스 타임, 뭐 피해 연대기, 그 다음에 여성주의 작품들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로 한번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사회 참여 다큐멘터리, 그죠? 여성주의 다큐멘터리든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투쟁 다큐멘터리들이든 아니면 주요한 이슈를 알려내거나 잊지 말자고 하는 다큐멘터리든 이런 미디어 활동가들의 다큐멘터리들이 한 축에서 이제 계속해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중들과 만나는 다양한 방식의 모습들을 변주해 가면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축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 방송 쪽이에요. 방송 쪽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 방송에서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방송이라는 탄탄한 플랫폼이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 방송 쪽에서도 여러 가지 결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송에도 외주 PD들이 있고, 외주 PD들이 내부에 있는 방송 쪽의 PD들이나 혹은 내부 방송사와의 관계들에서도 굉장히 여러 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외주 PD들이나 그걸 독립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 PD들 진영에서는 영화를 내가 작품을 찍고 현실을 기록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안 타면 영화가 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방송에 타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견뎠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한쪽에서의 욕망으로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한테는 되게 엄혹한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블랙리스트들을 선별을 해서 문화예술계 쪽의 사람들을 다 억눌렀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방송국에서 PD들이,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 어떤 사회 참여 얘기를 하고 있는 PD들은 대거 그 해고를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고를 당하는 시간들에 감독들은 이런 양측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독립진영인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의 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주로 해왔던 익숙한 어법의 영화들을 어법을 영화로, 언어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PD들의 이제 먼저 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인간 극장과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방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영화로서 큰 스크린에 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앙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원앙소리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건 정말 사건이었죠. 우리가 누구도 소와 노인이 우정을 나누는 영화가 전 극장을 강타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담이지만 원앙소리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감독은, 이춘영 감독님은 이제 독립 PD 출신이죠.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해보려고 방송국에 만났더니 방송 쪽에서는 이거 잘라가지고 지금 소고기 파동 얘기 나오니까 원앙소리를 소고기 파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내가 상영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지금 원앙소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소고기 파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원앙소리에 대한 이야기, 원앙소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독립진영 쪽에 있는 PD, 우리 학교를 만들었던 이제 그 PD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 PD와 독립 영화 쪽에 있는 제작자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작품을 만들게 되고, 이 작품을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처음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한 건 아니고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연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만 해도 이 원앙 소리가 이렇게 전국을 강타할지는 몰랐던 거죠. 되게 우연 같은 영화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극장에서 몇 군데 걸었었는데 그게 추석 시즌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추석 시즌이랑 맞아떨어지면서 이 원앙 소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관객이 많아지니까 극장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극장이 계속 열리니까 관객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이상한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원앙 소리는 만든 자도 제작하는 자도 배급하는 자도 모두 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너지를 만들면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적 가능성에 대해서 꿈꾸게 만드는 이상 기운을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저는 일종의 생각하는데,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추석 때마다도 해주고, 여러분들 쉽게, 왜냐면 가장 관객을 많이 몰았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사한 작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실버 다큐들 많이 만들어지고, 동물 다큐들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번의 히트를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가, 그 유사한 주제들은 계속 만들어진다고 계속 히트를 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작정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아마도 분명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실버들의 사랑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원앙 소리가 왜 성공했을까를 여러 번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동심, 고향, 순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유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일종의 기획된 방식으로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노 부부의 사랑 이야기. 나중에 돼서 이 작품이 너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가족들이죠. 그 자식들이 저희 마을에 구경 오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랑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 정도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현실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판타지자, 구경이자 소비하는 방식들로 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되게 성공했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앞에서 바라봤던 현실에 대한 감각, 혹은 현실의 어떤 투쟁의 이야기, 아니면 싸워야 되는 이야기, 혹은 은폐된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방식의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르게 그냥 정말 휴먼 그 자체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방송 쪽에서는 왜 휴먼 그 자체로 갈 수밖에 없었나라고 했을 때, 우리 방송사는 공영방송이었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의 눈치를 보거나 검열을 받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작품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근데 사실 정치적인 이슈와 무관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다 정치적인 이 메커니즘에서 사는데 자꾸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주류 언론에서는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말을 당연하게 하게 만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하나의 매체로서의 방송이 기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곳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언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언어로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건 뭐 비판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흥미로운 두 작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언 크로우라고 해서 철의 까마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과 달팽이의 별이라고 이제 독립 PD들 쪽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 물론 다 지금 앞에 있는 작품들도 다 독립 PD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근데 요 독립 PD들이 만든 작품들의 요 영역이 또 흥미로운 게, 물론 역시 휴먼의 영역 안에서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작품은 국내에서 히트를 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상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다들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이드파라고 암스테르담의 다큐멘터리의 깐느 영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들이, 전 세계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상을 받거나 거기에서 틀려진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언 크로우가 박봉남 감독이
중편에서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중편이어가지고 별로 또 많이 이렇게 호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승준 감독이 달팽이의 별로 장편에서 대상을 또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흥미로운 것은 이 감독들의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막 그동안 쫄람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펀드들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해외 펀드들, 피칭을 해서 해외 쪽 펀드들을 받고 작품들을 만들어서 왜냐면 영화라고 하는 산물은 당연히 많은 공임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나 거칠고 가난하게, 그래서 조악한 것이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는 상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도 그 시대의 여건에서 맞지만 잘 만든 웰메이드 다큐가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기 시작을 한 거고, 달팽이의 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외 피칭을 통해서 작품 제작비를 만들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드파에서 대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제작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제작 지원의 통로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칭을 해서 필요하다면, 왜냐면 상업적 라인으로 다큐멘터리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려내면 그것에 펀드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제를 통해서나 어떤 해외 재단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메커니즘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방송 쪽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부분들의 이 두 작품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어떤 계보들로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달팽이의 별이랑 아이언 크로우스 같은 작품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작품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방송의 독립 PD들이 방송국에만이 아니라 극장으로서의 가능성, 영화로서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방송 기반으로 작업을 해왔던 다큐멘터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의 화면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달리 극장이라는 화면의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매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미학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름다운 화면, 극장에 사실 이 압도적인 스펙타클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매체는 사실 틀어놓고, 내 집에 가구잖아요, 텔레비전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작은 화면으로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극장은 내가 딱 들어가서 껌껌한 데에서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화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단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나 아니면 원앙소리 같은 작품들이 방송 쪽에서 PD가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원앙소리가 사실 되게 컸죠. 우연의 힘인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방송국 쪽에서도 막 넘어왔어요. 방송국에서 막 아마존의 눈물 갑자기 극장판으로 개봉 막 이런 게 막 한참 넘어오기 시작을 하고, 막 누들 막 이런 영화들 막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큰 화면으로 극장이 어쩌면 티켓 파워도 있고 산업적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한참 몰려왔다가 다시 쭉 빠져나가게 됐죠. 관객들이 그렇게 해서 모이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극장이 몰릴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비어있을 때는 그것만큼 쓸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방송 쪽에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들이 영화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가만히 잘 있는 그 저널리즘 방송 쪽이 1위로 넘어올 리가 없겠죠. 어떤 사건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MB 정권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정권 때 대거 방송 쪽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촛불 집회에 관련된 걸 얘기를 했다든지, 뭐 황우석 파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국가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지 않거나 다른 것을 고발하는 방식들. 그래서 뭐 MB 정권에서의 이제 그
그 자금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PD 수첩의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거 해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했고 해고를 당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역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제 PD 수첩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공간에서 이제 어떤 그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역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쪽으로는 영화 쪽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막히면 또 다른 쪽에 길이 열리기 마련이고, 이제 길이 열린과 동시에 그때 어법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방송 쪽에서 여러분들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식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고발해내고 그것을 알려내고 하는 것들을 되게 집요하게 해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법이 영화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이제 한국의 방송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해외 쪽으로 보면 마이클 무어 영화들도 이제 그런 유의 영화죠. 근데 마이클 무어도 사실은 신문사의 방송 저널리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의 영역들이 영화의 언어로 다큐멘터리로 넘어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다이빙벨. 이 다이빙벨은 이제 우리의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월호의 문제, 왜 구하지 않는가? 왜 구하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진 영화였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사건이 또 있었어요. 다이빙벨의 작품으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로 엄청난 파동들이 아직까지도 휘청거리는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블랙리스트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빙벨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름이 다이빙벨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때, 그래서 국내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만든 감독을 제외하고 영화제 프로그래머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을 때 벌써 이 영화는 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검열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검열이 들어가면 이 독립영화 쪽에 이 방골 기질들은 검열이 들어가면 망설이다가도 하는 기질이 또 있잖아요. 사실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이 다이빙벨이 신청을 했었을 때 그냥 신청만 했다라는 것들로 다이빙벨을 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산시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세월호의 첫 번째 다큐인데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 작품이 첫 번째 다큐로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막 의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작품에 이제 프리뷰를 하고 있을 때 아무도 관에서도 보지 않았던 이 다이빙벨을 검열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 되게 컸고, 근데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기로 했어요. 상영을 하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상황들이 장난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도 그때 부산영화제에 있었는데 다이빙벨이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매진이 돼서 못 들어가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안에 극장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매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전경들이 깔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밖에는 전경이 깔리니까 영화제 쪽에 보디가드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안에는 매진이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서 관객인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영화제 쪽에서는 극장이 비었으니 넣겠다, 사람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전경이 맞고 막 되게 이상한 상황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다이빙벨 사건 때문에 이제 부산영화제가 그 시와의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 다이빙벨이 존재를 하게 됐던 건데, 영화보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 이상호 감독이 이제 그 다이빙벨, 그러니까 이 이상호 감독은 독립 PD 출신, 저널리즘의 독립 PD 출신이고, 그 다음에 기자죠. 이상호 기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고, 안혜룡 감독은 그동안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쭉 해왔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으로 다이빙벨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부산영화제에 상영이 되면서 검열의 문제와 더불어서 한바탕 소단이 일어나서 부산영화제에 대파동을 일으킨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자, 그렇게 해서 다이빙벨로 이 저널리즘의 이제 기자로서의 저널리즘의 어법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로 하여금 많이들 아는 작품이 자백이라는 작품이에요. 최승호 감독, 그죠? 그
방송국에서 해고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작품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들을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자백에서 이게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장편의 길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영화로서의 가능성을 그때 최승호 감독님의 말의 인터뷰나 혹은 직접 말로 보면 그때는 상상도 못했대요. 이게 영화가 될 거라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길어서 보여줬더니 그러면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제 영화제에서의 프로그래머의 픽업을 통해 가지고 자백을 이제 세상에 한번 내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법이 영화의 어법으로서, 왜냐면 그동안 저돌적이기는 했지만 액티비즘 다큐멘터리와는 굉장히 다른 화법이고, 그리고 이런 저널리즘의 화법이 방송의 화법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겐 또 익숙한 화법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백이 극장에 걸려서 관객들을 만났을 때 관객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작품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최승호 감독이 공범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방송국의 PD들의 해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어서, 사실 그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해고가 돼서 이런 것들로 계속 싸워왔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보여주는 작품들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이제 저널리즘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런 작품들이 뭐 서산개척단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에서 누락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파고들어서 그리고 약간 무대뽀 정신들로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그 상황들을 막 뭔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까지 쫓아내서 발견해내고, 기자들이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영화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작품의 일련의 경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마 이 작품의 경향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의 어법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건들을 고소고발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투쟁하고 싸우는 액티비즘 다큐보다 이 화법이 방송을 한번 빌려 있기 때문에 익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더 대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작품 보시면 여러분들 그날바다, 이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작품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근자에 일어난 일들이고 모두의 트라우마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이 세월호를 다루고 있는 그날바다가 50만이 넘었거든요. 이게 되게 큰 사건이죠. 관객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잘된 영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객들을 이 정도로 모아낸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는 드물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김어준의 그 힘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공장에서 펀드를 조직했고, 그 뉴스공장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정권에 대한, 그 지난 정권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널리즘의 양식으로 같이 연결돼서, 근데 김어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딴지일보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어법과 화법이 있어요. 근데 그 화법들을 가지고 이제 그날바다라고 하는 영화들이 그 팬덤과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들을 가졌고, 그 전에 있었던 게 불법 선거를 얘기하는 더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의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저수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과 같이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부의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바다까지 해서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저격수 역할들을 하는 작품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이 굉장히 다들 극장에 걸렸고, 사람들에게를 많이 만났고,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설득된다라는 건 분노하는 힘을 만드는 거죠. 분노하는 힘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방식의 다큐멘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기반에서 이제 PD들이 이렇게 두 축으로, 하나는 휴먼 다큐로, 하나는 저널리즘 다큐로, 그 두 축이 각각의 이유들의 상황들과 맥락들 때문에 영화로 넘어오게 되고, 이 독립영화 진영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게 한 축으로 또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로 미술가 다큐멘터리. 미술 영역에서 사실 영화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미술하고 독립되어 있진 않아요. 역사들을 보다 보면 영화의 역사와 미술의 역사는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서 닮아 있고, 특히나 이제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회화 쪽에서는 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회화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미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미술가 쪽에서 미술의 영역에서 아트 다큐멘터리가 그 사고를 치게 되는 상황들이 하나 또 생기죠. 사건이 하나 또 생기는 건데,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그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위로공단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미술 쪽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뭐 이몽순 감독의 그 전작인 비념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아름아름 소개되면서 되게 작품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위로공단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건 뭐냐면, 이몽순 감독이 미술 기반의 감독이었죠. 근데 영상을 같이 하고 있었고, 본인이 감독이기도 하지만 나는 미술가다라는 이야기를 정체성으로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이제 앞으로 소개되는 감독들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감독이 위로공단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 영화로 만들었던 거를 풀 영상을 그대로 해서 베니스 비엔날레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요.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뭐냐면 전 세계의 미술계에, 우리가 말하는 영화계에서의 칸느, 베를린, 베니스 이런 것처럼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거의 탑 3의 이제 그 비엔날레인 거죠. 근데 거기에 미술계에서 영화로 만들었던 위로공단을 어떤 조작도 없이 그 풀 영상을 다 그대로 전시관에 걸어가지고 미술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본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약간 아시아 쪽에 백남준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시아 쪽에서 이런 상을 받은 적도 없고, 본상의 비엔날레 본상에다가 진출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영상이었어요. 근데 영상도 잘라서 만들어가지고 미술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화로 만들었던 풀 영상을 그대로 걸어가지고 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아시아의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든 상들과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당시 흐름들과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목들을 받는 부분들에 이제 위로공단이 운이 좋게 같이 맞물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몽순 감독은, 이제 이몽순 미술가는 다른 레벨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계 쪽에서는 발칵 뒤집힌 거죠. 미술계에는 영상이 미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의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쪽에서는 되게 아티스틱한 작품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 작품들을 제가 2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도 사실 또 되게 재밌는데, 논픽션 다이어리랑 철의 꿈이라고 하는 거, 2013년도에 있었던 작품들이거든요. 2013년 아까 얘기했던 원앙소리랑 니마 극강이 2009년, 2014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방송에서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MB 정권 이후로 혹은 박근혜 정권 때 막 나왔던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미술 기반이 거기에 딱 맞물려가지고 미술 영상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때가 딱 가독이에요. 여러분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극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극장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충격이었죠. 예전에는 미술관에 극장이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극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극장의 프로그램이 막 돌아갈 때 모두가 다 놀랬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술 안에 영화를 소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여기 논픽션 다이어리랑 철의 꿈은 처음부터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어요. 미술에서 미술 영상으로, 설치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영화로 다시 붙였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논픽션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먼저 미술 쪽에서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붙였는데 이건 내러티브가 되게 강렬해서 영화로도 너무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된 거고, 그게 또 베를린으로 넘어가면서 베를린에서 네펙상이라고 젊은 영화인들에게 주는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들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서 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이기도 했고, 미술에서 미술 영상으로 먼저 전시를 했던 작품들이었는데 사실 관객이 크로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그때는 미술 영상은 미술 영상으로 풀고 철의 꿈 같은 경우도 사진과 더불어서 영상과 설치를 같이 했던 작품이 다시 묶어져서 영화로 넘어온 거죠. 거기에다 나레이션을 입히고. 그래서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 그 미술계의 가장 대가인 박찬경의 만신이라고 하는 작품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어요. 2013년에. 그래서 미술계에서 내러티브를 만약에 조금 집어넣으면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어떤 가능성,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해외 영화제에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라고 얘기하는 게 1년의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물론 내용적인 측면이나 스타일적인 면들도 되게 많지만 제가 오늘은 사건으로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외피적인 부분들을 먼저 건드려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작품을 다 보시고 나면 또 작품 이야기를 할 것도 굉장히 풍성한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윤석, 박경근, 이문순, 박찬경 감독들이 미술계에서는 이제 다들 그 쟁쟁하게 자리를 잡고 지금은 미술 작가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의 작가상들에 다 노미네이트 되고 그 작가로서 하면서 그 작가의 작품 활동에 영상들이 다 녹아져 있는 방식들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술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또 한 축으로 쭉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다큐멘터리의 2021세기의 초반부 지금을 보시면 기존의 것을 이어받아서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액티비즘의 사회 참여 다큐멘터리, 그리고 방송 기반의 다큐멘터리. 네. 그래서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확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언어를 풍성하게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미술 기반에서 갤러리의 영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영화의 스크린으로 넘어오면서 혹은 스크린과 합쳐지면서 또 다른 언어들을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술 기반의 다큐멘터리 영상들은 내러티브가 강하지 않아요. 고소고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미지들의 향연이기도 하고 이미지들의 흩어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감각의 영역을 계속해서 북돋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의 다양한 영화들이 막 공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각각 다 다르게 나왔죠. 다 다르게 나왔는데 다 다르게 나와서 서로와 서로를 보면서 이제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서 이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후반으로 가는 지금쯤에는 이제 이것은 미술가 다큐멘터리, 이건 방송 기반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 작품들을 본 후속 세대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어법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소환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조금 소개를 몇 편 해드리겠습니다. 일명 다양한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쯤 되고 나면 영화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은 예전처럼 로컬이 아니잖아요. 뭔가 굉장히 빠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올해 상영된 영화들을 영화제에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지금의 현재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들과 다양한 흐름들과 트렌드가 이제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사건으로서의 다큐멘터리 혹은 감독들을 조금 풀어보면, 여러분들 노무현입니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거 정말 사건이었죠. 이거는 주제적인 면 때문에 사건이 되기는 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들 수가 있겠구나. 400만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을 몰입을 했었죠. 그건 사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향수와 그리움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스타일은 딱 여러분들 보시면 감독이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다 아카이브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경선에서 이기는 과정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 트루기가 우리가 말하는 영웅적 트루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감동서사로 의회의 영웅이 되는 그 서사들의 기본적인 서사의 틀을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카이브 영상들을 모았고 이 모은 것을 가지고 영화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서사로도 모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작품이고, 뭐 이 작품은 독립영화라고 하기는 어렵죠. 처음부터 이제 대단하게 시작했던 부분들은 독립영화로 시작을 했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펀딩을 받았고, 그때는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엔 다큐멘터리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진행을 했고, 하고 난 다음에 뭐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 영화사가 탈탈 털렸다는 이야기는 뭐 다 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카이브 영상만 모아서도 영화가 될 수 있구나. 그 전에 한국 다큐멘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증거가 되는 것과 동시에 카메라 나 거기 있었음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 기록 필름들이 너무 많아졌고 기록 필름들만 모아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모여졌고, 1년에 또 그 시즌 이후로 노무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를 떠나서 하나의 흐름처럼 만들어졌었죠. 자, 그렇게 해서 작품을 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제 김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김군, 그 다음에는 작년에, 그 다음에 그라이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 근데 올해는 뭐 거의 여러분들 영화제 자체가 제대로 열리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인디 포럼에서의 개막작이기도 했고 전주 영화제에서 상영작이기도 했지만 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법 많은 영화제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작품들을 뽑았냐면 역사를 다룰 때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닌 후속 세대가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다룰 때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김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주, 그죠? 항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강주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김상우 감독은 광주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루었던 광주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시대에 자기의 감각에 맞게 광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지금 보여진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어떤 매혹을 느끼고 그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제 김군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이 뭐 엄청나게 스릴러 공식으로 반드시 고소고발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여러 해프닝, 찾아가는 과정 자체의 해프닝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끌어가는 방식들이에요. 그게 이야기로서 찾아가는 거죠.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후속 세대가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방법 영화 중에 하나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그 대한제국시대 이럴 때를 어떻게 이야기로 혹은 어떤 이미지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폭을 넓혀가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당사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이아이라고 하는 작품도 또 놀라워요. 미군 주둔, 그러니까 그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는 보여주는데 본인이 찍은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찍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지는 자막으로 이야기들을 굉장히 산염적으로 해놓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용산의 미군 기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 기지 자체를 표시되어 있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을 뒤지기 시작을 하고 유튜브를 뒤졌더니 미군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막 올려놨어.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포켓몬을 또 했더니 포켓몬의 기지에 기념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포켓몬에는 미군 기지 사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놀이처럼, 그러나 그 영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대단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어떤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 장의 사진이든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든 그걸 모아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들인 거예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들이어서 굉장히 다양하고 이 제작 군단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영화 학교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졸업 작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곳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영화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다 다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읽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내가 현실과 어떻게 만났고 그 현실을 어떻게 읽고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의 방식들이 각각의 영화들을 보시면 자신의 베이스에 맞춰져서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떤 시각을 표현하고 발현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현실을 우리는 다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표현이 다 같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현실은 남하고 같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접촉면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표현의 영역들이 다채로워지죠. 진료도 다채로워지고 방식도 다채로워지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멀리서 찍고 들고 뛰고 흔들고 뭐 이랬던 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지점이라면 지금은 정말 웰메이드 다큐부터 시작을 해서 아카이브 영상들만 모아가지고도 영상을 그 현실의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찍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찍어 놓은 게 이미 있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의 이야기들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마지막 작품이 바로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앞서서 달팽이 배우를 만들었던 그 이승준 감독이 2018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작품은 되게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역들을 다 아우르는 작품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는 세월호에 이 배가 기울어지는 장면들에 대한 거는 이승준 감독이 직접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승준 감독이 이 작품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현장에서 이것을 찍고 있었던 세월호의 기록팀들, 영상 기록팀들이 이제 PD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송 그 미디어 활동가들 쪽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이승준 감독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준 감독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때 당시에 직접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팽목항에 가지는 않았지만 가서 있었던 사람들의 영상들을 본인이 다 가졌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해서 만드는데 이 기록 영상을 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장 액티비즘에, 그러니까 왜냐면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알리는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 알리는 영역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도 이 부재의 기억에 먼저 요청이 들어온 거는 해외 쪽의 세일즈, 영화 제작사 쪽에서 세월호 이야기들을, 한국의 세월호 이야기들을 되게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승준 감독은 내가 세월호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나의 부채의 기억 중에 하나가 세월호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근데 세월호의 이야기 전에 촛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준 감독이 세월호 이야기를 나는 하겠다. 왜냐면 세월호 이야기와 촛불 이야기는 분리되지 않으니 라고 역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외 쪽 펀드와 우리나라의 가장 로컬한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작품이 만나서 해외 펀드를 우리나라의 지금 그쪽에 우리가 말하는 세월호의 기록팀과 유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협업 아래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던 이유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게 기생충과 같이 아카데미의 다큐멘터리 그 중편에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그 시절에 같이. 그래서 기생충은 뭐 수많은 상들을 받았고 다큐멘터리가 우리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에 그죠? 그건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이게 독립 영화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힙하다고 하는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노미네이트가 돼서 노미네이터가 됐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방송 기반에,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국내 버전이 있고 해외 버전이 있는데 결국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해외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심파적인 요소들이나 우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해외 쪽에서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싶지 않아서 되게 팩트 위주로 몇 시 몇 분에 배가 얼마나 가라앉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탁탁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 부재한 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보게 만드는 것들이요. 보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세월호의 목격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배치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영화보다 해외에 우리나라의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려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재밌는 건 이승준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관객들을 만났더니 해외에서는 이것이 로컬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마다의 이 부재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재의 기억을 접속해서 영화를 보면서 다들 어떤 방식의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특수한 이야기들은 어떨 때는 가장 보편적인 감성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런 현실을 기록할 때 특수한 현실이고 구체적인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재의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전체의 우리들의 흐름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는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연동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21세기 한국의 다큐멘터리의 현재까지의 현상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작품들이 많죠. 인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공간 자체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공간이 주인공이 돼서 그 공간의 레이어들, 역사의 흔적들을 쭉 찾아가는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포스트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건네는 방식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데이터 영상 하는 거랑, 혹은 데스크톱 다큐멘터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마치 게임처럼 연결을 하게 만들어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VR로도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질 영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담아내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 왜냐면 10명이 하나의 현실을 만나면 10개의 현실로 만나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현실들을 또
마주하게 되고 나의 토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질문하게 되죠.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 알겠어. 현실을 기록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만드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이런 코로나 전국 때 여러분들은 영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적어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체 영화가 무엇일까? 그리고 영화의 가능성은 무엇이고 앞으로 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답은 모를 거예요. 근데 계속 묻게는 되죠. 저도 계속 묻게 돼요. 다큐멘터리 대체 왜 만들어? 1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10년 동안 영화를 만든다라는 작업을 하는 거는 일종의 업인데 저걸 왜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질문들은 무엇이냐면 왜 만들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내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와 효율로만 생각하면 다큐멘터리 영화들이나 이런 상업적인 극영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화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오락이고 소비하고 이런 방식이. 근데 우리가 사는 삶에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도 하나의 영역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그 다음에 나를 나답게 만들기 있는 예술적인 가치부터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을 다큐멘터리 영화와 독립 영화들은 주류의 어법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다른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풍성해진다는 건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주류를 그러니까 독립 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그 현장 자체, 그러니까 특성 자체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균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읽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독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다 파편화되어 있고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에너지를 믿고 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앞으로 나오는 또 새로운 다큐멘터리들을 여러분들도 계속 다 보시고 저도 같이 보면서 혹은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면서 또 다른 영역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 그만큼 가벼운 곳이기도 하고 왜냐면 제도나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번 또 지켜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로 저는 강의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줌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만난 걸까요? 만나지 않은 걸까요? 자, 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서민욱 씨와 우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당신과 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우린 아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다고 할 수... 그쵸? 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이제 그 현실에다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붙였던 시절, 온라인 현실이라는 걸 붙였던 시절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확 좁혀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처럼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하는 게 한때는 현실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현실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졌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연필을 나는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영상을 기록한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옳고 그름을 무엇인가를 잣대를 대서 가르는 것은 지금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흘러나오고 있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우리가 엮어놓고 계속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다큐멘터리다,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사실 실제로도 이것이 영화인가 영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 족시도 이것이 인간인가 아닌가,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큼이나 계속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지 답을 딱 명확하게 잡아서 이것의 답에 맞춰서 인생을 여기다 끼워 넣고 다큐멘터리를 여기다 끼워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작이 먼저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말은 언제나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따르는 장면에서 다큐멘터리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실제로 기록이라는, 그래서 일종의 창조적 오독처럼 만들어진 거지만 다큐멘터리를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의 칼럼에다 그냥 썼어요. 근데 쓸 때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현실의 재창 창조적 처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현실의 창조적 처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리어슨이 막 엄청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쓰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걸 역으로 현실의 창조적 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다큐멘터리에다가 어떻게 기입할 수 있을까, 이 현상을 지금 오고 있는 현상과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후대 담론에서 이걸 이제 계속 끼워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욱 씨가 했던 말들처럼 그 숙제를 계속 가지고 담론을 새로 짠 만들어서 또 다시 그 담론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 흘러가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냐 다큐멘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료했던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명료했던 시간들은 이후에 그것을 명료하게 만들어준 담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의 지금의 시기의 영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후에 그것이 조금 더 시간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어떤 명료한 말들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이아이 같은 작품들이나 영상 정말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서도 뭐 저작권의 이야기들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카피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카피래프트라고 얘기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창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해서 또 카피래프트 운동도 굉장히 한쪽에선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안에 있는 공간에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도 우리는 이제 받아 안아야 되고, 그 받아 안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미학적, 도덕적 여러 가지들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밤에 잘 때 꿈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 그래서 내가 그 꿈에 너무 생생해서 땀을 다 흘리고 손을 바짝 져서 여기 손에 다 자국이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꿈은 다큐멘터리로 담을 수 있을까요? 꿈을 꾼 건 맞잖아요. 그죠?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의 육체로 그걸 다 느꼈고 아침에 그걸 기억하고 깼어요. 근데 그것은 담지 못해요. 그러면 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기록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담죠. 현실의 일부를 담아요. 카메라라고 하는 장치가 할 수 있는 것은 표면을 담는 거예요. 꿈을 담을 수는 없죠.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카메라로 어떻게 담을 거예요? 연기해서 내 마음 아파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닐 거예요. 뭐 분명 존재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실체하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것을 담는 방법은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려면 어떤 가공과 어떤 번역이 필요할 거예요. 그 번역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또 더 다채로워지겠죠. 카메라의 기능이 다채로워지듯이 또 카메라뿐만 아니라 편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시면 다큐멘터리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와 실험영화를 이제 분리하는 시간들은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영화라는 씬에서 혹은 영상이라는 씬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 감사해요. 네, 또 다른 분. 저는 주의해야 될 관점 같은 거는 글쎄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당연히 맞아요. 사건과 주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감독의 주관 혹은 감독의 시선이 당연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관객은 지금 말했던 요 지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과 주제에 대해서 감독이 생각하는 시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시선을 거기다 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것이 팩트고 저것이 진실이야 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는 것은 글쎄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정전화시켜서 그 작품을 정전화시켜서 믿어버리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드는 수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이꼴 팩트라서 완전히 맞다. 예를 들면 그런 작품들이 있죠. 뭐 이름을 딱히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떤 주장을 해요. 뭐 만약에 이 선거가 조작됐다. 선거가 조작됐음을 막 주장을 해.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선거가 조작됐어. 뭐 이게 K값 얼마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달떴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음 선거도 또 그래. 그다음 선거에도 또 그래. 그러면 그때 내가 달떠서 주장을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믿었던 나의 실수가 거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작품이 나빠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모든 사실에 다 달통해서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야. 이 사건은 맞지 않아. 이걸 우리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나서 무조건 의심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사실로 하나의 현상을 부딪힐 때 여러 면이 있다면 이렇게 부딪힌 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보는 것, 저는 그게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다큐멘터리를 보면 주의해야 될 관점보다는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밤에 늦게까지 같이 해주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도 되게 보물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늘 영화라는 친구가 저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사람대로 좋지만 영화라는 친구가 어쨌든 내가 평생 같이 가면서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현실을 누군가하고 우리가 막 깊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관점을 굉장히 깊게 얘기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관점을 내가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듣고 때로는 배우고 때로는 아니면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일깨움과 깨달음과 그 대화를 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데에서도 마찬가지고 꽤나 괜찮은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자, 그동안 너무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